제가 완전 초짜라고. 네, 판사님 결심하겠습니다. 네, 2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 재밌게 잘 봐주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법원에 계신 분들, 또 검찰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소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99년도부터 법조계에 들어와서 지금껏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했었던 정말 황당 실수담에 대해서 좀 솔직한 고백 또는 털어놓으려고 해요. 사실은 뭐 변호사라는 직업 물론 굉장히 엄격하고 또 꼼꼼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러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변호사이기 이전에 또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인 중에서도 특히나 모든 건 처음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당연히 그런 실수와 어이없음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너무 화끈거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변호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몇 기억과 실수담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법정에 처음 나갈 그 즈음 아마 한 2002년 3월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큰 대형 로펌에 있었거든요. 저의 한참 선배 변호사 한 분이 저에게 진 변호사 지금 내가 좀 급하게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내 사건 법정 좀 대신 좀 다녀와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사건에 대신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재판은 그 자리에 가서 그 내용을 말로 다 서로 풀어야 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막 논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그 사건에 관련돼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다 서면으로, 즉 글로 다 이미 써서 재판하기 훨씬 전에 제출을 다 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도 그 내용을 미리 읽고 와서 또 그에 대한 증거도 미리 검토를 하고 와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다 제출하고 나서 재판 날은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술하겠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민사 재판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 선배 변호사는 저에게 그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결심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결심만 하면 돼 라는 이 결심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심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변호사들이 말하는 결심이라는 거는 심리 즉 재판을 종결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주장하거나 낼 증거가 없으니까 이 재판을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내주셔도 됩니다 라는 것을 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재판은 어쨌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재판장 판사가 자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으십니까? 그럼 이 사건은 결심하겠습니다. 즉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 초짜라고. 초짜였기 때문에 이건 결심만 하고 오면 돼 라는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이제 씩씩하게 법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양측에게 판사님이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하실 거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판사님이 안경을 쓰시고 뭔가를 막 적다가 갑자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내 목소리가 좀 작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판사님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더 우렁차고 큰 소리로. 제 옆에 서 있었던 상대방 변호사도 저를 촥 쳐다봤고 판사님도 저를 아주 물끄러미 보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조금 엄격하셨던 표정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갑자기 만면의 웃음을 띄우시면서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뭘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판사가 뭘 할지를 왜 변호사한테 묻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특히나 저는 완전히 그때 이제 정말 초짜 한참 이제 30대 갓
변호사였고 그분은 기억에 상당히 백발이 좀 성성하셨던 꽤 연배가 있으셨던 부장님이셨는데 저에게 뭘 하냐고 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결심하겠습니다는 재판장이 자 그렇다면 양측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이고 저는 그때 그 판사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됐었냐 하면 네, 이 사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결심해 주십시오 또는 결심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결심하겠습니다는 판사가 할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건 결심만 하고 오면 돼 라고 했으니 저는 당당하게 가서 결심만 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판사님은 저에게 자신의 할 얘기를 제가 했으니 아주 만면의 웃음을 띠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아주 정말 누가 한눈에 보더라도 초짜라는 게 금방 표시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뭘 하나요? 라고 웃으시면서 한마디로 아주 어린 변호사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농담을 하신 건데 저는 그 농담조차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 실수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가 너무 많았죠. 아마 서울 서초동에 있는 큰 대형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법원에 출입문을 찾는 것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개의 법정이 있고요. 그 법정에 들어가는 문이 판사들의 출입문과 일반 사람들의 출입문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하면은요, 어떤 무슨 이 지위로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판사들이 다니는 출입문과 일반인의 출입문을 같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과의 어떤 청탁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고 또 판사님들이 이 판결을 내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서초동에 있는 큰 법원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잘못하면 일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과 판사들이 다니는 출입문을 헷갈려서 자칫하면 남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정 뒷문으로 즉 판사들만 출입해야 되는 그 뒷문으로 들어가서 남의 법정에 깽판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법정 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야 되는 일반 법정 문을. 근데 시간은 거의 다 됐죠. 자칫하면 재판이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법정 문을 벌컥 열고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판사님 세 분이 앉아있는 그 뒷모습에 제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청객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법정 뒤에 제가 갑자기 출연한 건 거죠.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근데 그때 판사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 그때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부장님이 저보고 딱 보자마자 쟤 또 문 잘못 열고 들어왔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시고 법정 경위분에게 방청석으로 모시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보모도 당당하게 남의 재판을 하는 중간에 그 법정을 가로질러서 방청석에 앉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화제의 순간을 만들었는지를 앉아서 쳐다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무리 초짜라도 그 정도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었던 그 로펌에서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1년차 변호사였고 한 30년 이상의 법적 경력을 가지신 분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대법원장을 하시고 그 저희 로펌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로서 함께 근무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장님과 이제 막 1년 차가 된 제가 얼마나 한눈에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으셨을지. 그분이 대법원장님이셨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높으신 분을 뵐 일이 없었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대법원장 분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실 일도 없었고 제가 또 그렇게 높으신 분을 설령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 봤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같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사무실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깍듯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엘리베이터를 눌려주시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해서 네, 2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라고 뒤에 붙이지도 않아도 될 명칭을 평소에 저 할아버지 이런 표현 안 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이야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아닌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오지랖을 떨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중한 표현을 하다 보니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희 사무실, 저희 회사에 계셨던 가장 연배가 많으시고 가장 소위 고위직이셨던 대법원장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그 대법원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리우고 나서부터 정말 근데 그분은 저에게 할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마치 철없는 손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항상 엘리베이터에서나 다른 데서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요새는 좀 많이 늘었고 배웠나요? 라고 정말 따뜻하게 저를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윤관 대법원장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의뢰인이랑 같이 회의를 할 때 의뢰인한테 드려야 할 명함을 저희와 함께 근무하고 계셨던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님한테 한마디로 적군, 아군도 구별도 못했던 거죠. 물론 이걸 적군, 아군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누가 변호사고 누가 의뢰인이었었던지도 제대로 분간을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한테 드려야 할 명함을 변호사한테 막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전화에 그분이 굉장히 소탈하셔서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분께 저는 그분이 저의 의뢰인 중에 한 분이신 줄 알고 네 그런데 다음부터는 직접 전화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파악한 후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화를 주셨던 분은 저희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셨고 그 대표 변호사님이 소탈하게도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거였었는데 저는 그분이 저희 회사의 대표 변호사인지도 채 모르는 일주일도 채 안 된 그런 변호사로서 그런 또 망언을 한 거였었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정말 햇병아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와 이 초보 단계를 거쳐야만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도 또 실제로 변호사로서의 실력과 연륜이 쌓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는 저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는요. 오늘의 이런 실수담만 되풀이하는 그런 이상한 초짜 변호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계실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신지 궁금하시죠? 다음번에도 저랑 꼭 같이 만나 봬요.